여러분의 아침이 똑똑해집니다.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매주 목요일 민생과 복지 분야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인터뷰.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10번째 시간이네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민생과 복지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국민주치제도입니다. 국민주치제도.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의료 쇼핑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선진국에는 이런 말은 없죠? 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불필요하게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현상을 의료 쇼핑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실제로 2015년 OECD가 발표한 건강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14.6회입니다. 네. OECD 회원국 중 1위인데요. 핀란드가 2.6회, 스웨덴이 2.9회, 여기에 비하면 5배가 넘죠. 네. OECD 평균이 6.7회니까 여기에 비해서도 2배가 넘습니다. 의사 방문 횟수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선진 복지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의료 전달 체계라면 이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동네 의원부터 이제 대학병원까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의료법을 보면 의료기관을 규모에 따라서 의원,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네. 상급 종합병원은 규모가 큰 대학병원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의료를 아주 무질서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선진국은 이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의원, 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을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령 동네 의원도 아무데나 갈 수가 있고 네. 간단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무질서한 의료 이용이 바로 의료 쇼핑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의료 전달 체계가 아예 없습니까? 네, 선진국에서는 동네 의원은 외래 진료만 담당하고 네. 병원은 원칙적으로 입원을 담당합니다. 네. 응급이 아닌 한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네. 정밀 검사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2차 의료기관인 지역사회 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하고요. 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할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나 대규모의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국민들이 어떤 종류의 의료기관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각자 도생의 원리에 따라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동네 의원과 병원 및 대학병원들이 무질서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경증 환자를 놓고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이 경쟁하는 모습은 선진국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규모 종합병원과 대학병원들이 경증 환자의 외래 진료에 너무나 많은 의료 자원을 소모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대학병원 혹은 대형병원 설립 현상이죠. 그러면 이제 해법이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는 그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네. 이것은 의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에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적정 의료인에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려면은 국민들이 이제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대신에 동네 의원부터 먼저 찾아야 될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국민주치제도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주치제도가 어떤 겁니까? 네, 이 전형적인 모델은 영국의 주치제도인데요. 네. 모든 영국인들은 지역보건 당국이 제시한 주치 명부를 보고 네. 마음에 드는 한 명을 주치의로 선택을 합니다. 어허. 그 국민이면 누구라도 주치의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네. 주치의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교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 땐 교체도 할 수 있고.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이 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거죠. 네. 주치의는 평균적으로 지역 주민 2,000명 정도를 등록을 받아서 이 지역 주민들의 질병의 치료부터 예방 건강 정진까지 아주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국 사람들은 의료 필요가 있으면은 응급 상황이 아닌 한 무조건 주치의를 찾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의 주치의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1년 마치고
그리고 3년간의 주치의 전문 수련을 받은 1차 의료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강과 의료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치의를 방문하는 전체 환자의 90% 이상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괄성 이렇게 부릅니다. 네. 나머지 이제 정밀 검사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때는 주치의가 책임을 지고 지역 종합병원에 그리고 적합한 전문의들에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만약에 환자가 굉장히 위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광역 단위에 있는 대형 병원, 뭐 가령 대학병원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로 환자를 이송해 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니까 바로 책임성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입원 치료를 다 마치고 환자들이 나중에 주치의에게 그 진료 기록과 함께 인계가 되는 거죠. 네. 이게 환자 의뢰 체계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바로 의료 전달 체계인데 영국에서는 이게 잘 확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덕분에 이제 영국에서 주치의 제도가 신뢰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이나 정부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1996년에 주치의 등록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의료계가 반대했습니다. 무산됐죠. 생각이 나네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걸 단골 의사 제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한번 하려고 했는데 또 역시 의료계가 반대했고 네. 또 국민이 무관심하니까 네. 무산된 거죠. 의료계는 왜 자꾸 반대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자신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정부의 이 구속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2015년대 우리가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 메르스 사태 때 이제 국민 주치 제도가 없어서 이게 좀 병이 좀 커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 의료가 부실한 가운데 그 환자들이 병원을 자유롭게 막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지속성이 아니라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일회성. 네. 그러니까 신뢰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환자들이 한두 번 진료 받아보고 잘 안 나오면 금방 또 다른 병원으로 가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의료 쇼핑 아닙니까? 네. 메르스 사태 때 이랬거든요. 메르스 사태 때 환자들이 이렇게 막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보건기구가 평가를 하면서 네. 한국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이 의료 쇼핑을 지목했던 거죠. 실제로 왜 메르스 환자를 확산시킨 첫 번째 환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이 의료기관 4곳을 경유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태가 커졌거든요. 네. 만약에 영국처럼 주치제도가 확립된 나라였다면 이런 일어나지를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과 세계보건기구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뭐 유사한 시도들이 좀 있습니까? 이것과 좀 연관지어서. 네. 그 작년에 장애인 건강법이 제정됐는데요. 그 상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올해 2007년 12월 30일 날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0월 달부터 만성질환 관리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주치의 제도는 아니지만 네.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이런 시범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동네 의원에 등록해가지고 적정 진료도 받으면서 계속 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3만 개의 동네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1,870개가 이 시범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시범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만성질환 관리제도 요게 이제 국민주치 제도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를 합하면 80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그런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합병증이 생겨요. 네. 그래서 OECD에 비해서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2배나 됩니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정부의 제안을 의료계가 마냥 거부할 수는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손을 잡은 건데요. 네. 하지만 이 만성질환 관리 제도는 본질적으로는 주치의 제도와는 그 성격이 달라요. 네. 주치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치료나 관리뿐만 아니라 네. 질병의 예방과 원초적인 건강 정진에 집중하는데 네.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의사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정부와 이제 의료계가 손을 잡긴 잡았는데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국의 주치 제도 이거를 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영국은 의료 이용의 과정에서 주치의가 완전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지기니까 주치의가 허락을 해야 병원에 가든 대학병원이든 가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치의가 이제 거기서
걸러줘야지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문직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런 규제를 수용하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가고 싶으면 막 나오자비로 가는데 이거 과연 하겠는가? 네. 또 영국식 주치의는 이게 진료비 보상의 상당 부분을 인두제 방식으로 받고 있는데 네. 영리적 의료 행위에 익숙한 우리 동네 의원들이 과연 이것을 이런 통제를 수용하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영국의 주치의 제도가 이 문직이 기능을 통한 의료 전달 체계 확립 네. 그리고 질병의 예방과 건강 정진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 단체가 제안하는 한국형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 방안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 요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요건 치과 의사협회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 주치제도 우리가 시범 사업을 일단 해봐야죠. 네. 늘 이제 무산됐는데 이번에 해봐야 되는데 저는 광역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할 때는 영국식 주치제도 모델 말고 프랑스 방식을 적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프랑스가 2005년에 이 주치의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이때 주치의 자격을 모든 전문의들에게 다 개방하고 네. 또 참여하는 동네 의원과 주민들에게는 강력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도 시행 4년 만에 국민의 거의 대부분 92%가 참여를 했죠. 결국 성공의 관건은 이 주치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는 정치적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원하게 되면 이 제도의 취지가 옳고 성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의료계도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아마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국민주치의 제도 살펴봤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귀가 쫑긋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